합유 차례인데요. 271조. 그 합유는 이제 우리가 지금 조합체라고 그러죠, 조합체. 근데 이제 조합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로 인한 경우가 있고 계약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계약이다 하는 것이 그 얘기인데요. 보세요. 1항에 법률의 규정에 또는 계약에 의해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써냐면 법에서는 합유 관계다 말을 해요. 또 이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칩니다. 그죠? 아까 지분과 다르죠? 또 합유는 법률이 전항의 규정이나 계약의 경우 외에 다음 같은, 물론 합유는요 주로 계약서가 있어요. 그걸 다 해.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다음 같은 걸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될 걸 예상하는 것이지 사업이 안 될 걸 예상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에 사업할 때는 그냥 사업 계약서만 다 돼 있어. 서로 또 알아.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깨질 때가 문제예요. 근데 그 깨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 있는 272조를 갑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합유물을 팔아치우거나, 그죠? 합유에 대해서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계약서에 있으면 되는데 보통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보존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존행위를. 그죠? 그런 얘기죠. 처분, 변경, 보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보세요. 근데 합유물의 처분과 변경은, 자, 합유물의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한대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죠? 만장일치하죠, 만장일치. 그런데 보존행위는 각자야. 야, 그러면 아까 공유도 보존행위는 각자, 합유도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죠? 그런데 뭐만? 총유는 이게 안 돼요. 각자가 아니에요. 그죠? 네, 총유는 같이 해야 돼. 그렇죠? 교회 있는 사람이 갔다가 교회 그 목사들이 마음대로 쓴다고, 야, 너 나가 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목사들이 50명이 다 와, 그러면. 그죠? 네. 공동으로 해야 돼, 공동으로.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공유나 합유는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는데, 총유만큼은 뭐라고요? 각자가 아니고 공동이다 이거예요. 그죠? 자, 273조. 또 이 합유 지분의 처분은 보세요. 우리가 합유라는 것은요, 가능하면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거기 합유 지분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지분 처분이라든지, 보세요. 합유자 전원 동의 없이는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어요. 여기서의 지분이란 말은 우리가 등기법상 지분이 아닙니다. 등기법상에는요, 합유 지분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분이란 말은 자기의 출자한 지분이야. 얼마를 했냐. 그런 얘기죠? 내가 여기서 합유가 A1, A2, A3인데 내가 3천만 원, 7천만 원, 1억 했어요. 출자를 중개사 사업을 했어요. 중개사 같이 했어. 근데 난 빠질래 3천만 원. 돈 줘. 그러니까 안 줘. 안 주니까 얘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네가 너 들어와 이래. 돼요, 안 돼? 안 돼요. 합의자가 왜 들어와, 왜? 합의 지분의 처분은 안 됩니다. 물론 전원의 동의받으면 되겠죠. 네. 또 합유는 분할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럼 합유는 언제 끝나요? 종료. 합유는 그 조합체가 해산하면 돼. 또 아예 합유물건을 팔면 돼. 그죠? 그래서 조합체 해산이라든지 양도된다. 만약 그럴 때 그렇게 팔 때 그때 분할할 때는 공유물 분할 규정을 한다. 근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만장일치한 상황이니까. 자, 합유는 우리가 이제 합유 전환에 대한 소송은요. 합유는 전원이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할 때도 고유 필수적 공동 소송입니다. 그죠? 고필이죠? 또
합의는 그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등기를 달라는 소송을 할 때도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합의로 되어 있는 물건을 누군가가 말소해버렸어. 누군가 들어왔어. 그러면요, 그 원인 무효다라는 등기는 그건 합의자 전원이 아니죠. 원인 무효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건 보존행위니까 전체를 위해서 야, 그 우리 사업 채권인데 니네가 왜 들어왔어? 라고 말소 소송하는 것들은 뭐죠? 일종의 방해 배제고 그런 것들은 일종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각자 할 수 있어요. 자, 아니 합의요. 지금 합의죠? 합의예요. 네. 이게 이 겨자가 이게 두꺼워서요. 이게 쭉 보다 보면 이게 비슷비슷하게 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적게 하더라도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알 때는 그냥 두리뭉실 그러면 안 돼요. 그 전자가 상담을 할 때 왔을 때 두리뭉실 나중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상담 이제 개업하지 않습니까? 두리뭉실하면요 안 와요. 나중에 전화로 알려 줄게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거 싫어해요. 답을 줘야 돼. 답을. 그러니까 내가 뭐 법무사가 답이 게 없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이 이렇게 법원 앞에 있지 않은 데는 돼요.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내일 또 오서 물어볼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죠? 경쟁이 심한 데서는 뭐 나가면 또 있어. 그럼 또 물어보지. 그럼 어디 하겠어요? 말을 잘하는 데 하겠지. 명쾌하게. 그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까먹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시험이라면 시험에서 못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다 못 맞춘다는 얘기는 돈을 까먹는 것도 같은 얘기죠. 그죠? 다음 페이지, 157페이지에.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나오죠. 이 합의자 중에서 일부가 사망하면은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요. 그 합의자의 상속인이 합의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아들이 동업자야? 부인이 동업자야? 물론, 같이 합시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약정을 해야지.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사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던 지분 3천만 원을 이 상속인들이 이제 주세요. 우리 남편이 줬던 거죠? 그건 지분 반환 청구권이지 상속이 아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가 문제돼요. 그러니까 합의물을 처분할 때하고 이번에 합의 지분을 처분할 때하고 문제가 되는데, 자, 판례는 조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지금 이걸 땅을 키워가지고 땅이 커졌어. 그러면 우리가 이 합유물 전체를 이제 팔 수 있잖아요. 그 처분과 변경을 할 때는 우리가 706조가 있어요. 706조가 뭐냐면 저 조문에 보서 길죠? 그죠? 우린 지금 합유라는 조문은 272조였는데 저 뒤에 계약법 속에 또 합의가 있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706조 2항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해요. 자, 조합원의 과반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물권법에서는 전원이 해야 한다고 해놓고 저희 계약법에 가서는 과반수로 한대. 그럼 뭐가 맞는 거야? 그건 판례가 그래 이게 맞다 그래요. 계약은. 그래서 우리가 과반수로 한다는 게 판례예요. 조문이 두 개가 있는데 뭐가 맞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요? 과반수로 한다. 자, 볼까요? 또 판례는 자, 두 명인데 조합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얘가 둘인데 갑자기 갔다 와더니 야, 나 우리 이거 팔았어, 물건. 그래. 보세요. 무효지, 무효죠? 그런데 자, 이번에는 업무집행조합. 자, 업무집행조합은 이제 사실 대표이사죠. 그죠? 조합에서의 업무집행사원은 이제 그 사람이 대표예요. 그 업무집행사원이 여러 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업무집행조합은 과반수 결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계속 늘어가지고 30명이야. 그죠? 30명이 지금 동작기 했어. 근데 A1하고 A2하고 원래 처음 했었던 창업자들
그 세 명이 각자 업무 집행 조합원이 된 거야. 창업 멤버야. 그러면 나중에 여기 조합에 있는 물건을 팔 때, 그죠? 야, 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은요, 업무 집행 사원하고만 계약을 하겠죠. 대표니까. 그러면 이때 한 명이 반대하더라도 둘이 찬성하면 돼. 그죠? 그래서 거기에 업무 집행 사원이 수명일 때는, 그때는 7년 유죄에 따라서 과반수니까 업무 집행 조합원의 과반수만 결정되면 조합을, 그죠? 그래서 그렇다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가 또 나온다면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판례는요, 업무 집행 조합원이 과반수가 찬성하고 이미 팔았어, 계약서를. 그리고 또 조합원들이 반을 찬성해. 그럼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집행 조합원이 없으면 그냥 조합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처분을 할 때는 전부라고 해놓고는 저기 조합 계약에 가서는 과반수로 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되면요, 그럼 매수인이 굉장히 불리해지죠. 고라퍼지죠. 무슨 조합재산에 대해서 뭐 한 명만 반대도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 그 합유로 등기된,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합유가 등기됐어요. 이 등기된 것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로 하는 소유권 등기 소송해요. 그럴 때는 소송에 대해서는 합유자 50명이 다 해야 돼요. 왜? 그건 고유 필수적 소송이니까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그죠? 자, 그래서 이 합유물에 대한 소송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같이 공동 소송을 하기 때문에 피고도 합의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되고, 따라서 합의자 전원이 합의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자 중에서 한 명이 야 청구일락 인정이죠. 나 가서 나는 안 할 거야. 청구일락. 그죠? 또 일부가 취하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서로 간에 분포가 일어나도 소송은 전체가 다 하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과반수인데 소송은 같이 하는구나 아셨고요. 그 다음에 합의지분의 처분. 자, 아까 합의지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그런 얘기야. 합의지분에 포기할 수 있죠. 야, 난 돈 많이 벌었어. 아이, 옛날에 이제 1억, 나 이건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합의지분의 포기가 맞다면 포기된 합의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의지분권자에게 균분하게 귀속되는데, 그와 같은 문건 변동은 합의지분의 포기라는 하나의 포기한다는 단독행위라는 법령행위죠. 그러니까 등기를 또 해줘야지. 근데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을 포기한 사람은 등기가 아직 안 했지만 그 지분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분권자의 지위가 있는 것이죠. 자, 사망 아까 또 나왔어요. 자, 합의자 중에서 일부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합의자의 지위는 아니죠. 합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해당 부동산의 잔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2명이야.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야. 근데 2명 중에 하나 죽었어. 그러면 그냥 단독 소유죠. 그죠? 그 단독 소유가 됩니다. 3번. 자, 조합원이 사망한다는 것은 사실은 717조에 따른 탈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탈퇴한다 하더라도 조합원이라는 것은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분에 대해서 자기 부모가 준 지분,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분이 출자한 목에 대해서는 지분으로서 청산해서 하는 것이지 그 상속 등기가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 2억이다. 그러면 사망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죠? 여기 있는 B가 상속인이 나한테 등기해 주세요. 등기하는 권리가 없고 이게 3천만 원만 충분한 거죠. 이게 10억이라도 출자한 것만 주면 끝이야. 됐죠? 자, 이제 끝으로 아까 공유,
그러니까 민법이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 과목이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가 뵀었고 합의 봤었고 그 특징을 그다음에 총유 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275조에 총유란 말은 그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 나오죠. 사원 그 안에 있는 사원이 집합체로서 50명이면 50명 5,000명이면 5,000명 2명이면 2명 이런 식으로 물건을 소유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그죠? 우리의 법에서는 그냥 총유로 소유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유에 대해서 정관계약 외에는 다음 같은 조건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즉 한마디로 총유물을 자 아까 보세요. 아까 조합은요 처분 변경은 같이 하고 보존은 각자. 다만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706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과반수를 한다. 갔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는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에는요 사원청의 결의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이 조문하고 아까는 처분 변경인데 관리나 처분에는 일일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열어야 돼요.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관리라는 것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 관리 속에는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보존행위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틀린 거야. 아까는 처분, 변경, 보존을 나눠서 봤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처분은 같은데 관리란 말을 해. 근데 보존 말은 아무 말도 없어. 조문에 보존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어. 그럼 뭐예요? 보존도 저는. 보존은 우리 아까 공유나 합의는 각자 한다는 게 조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관리도 공동으로 해야죠. 그리고 각 사원은 정관조에 따라서 총유물을 사용 수할 수 있고요. 총유물의 권리 특성인데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그렇죠. 자기가 사원의 지위를 취득할 때 취득하는 것이고 상실할 때 상실합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갖는 것이고 교회에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탈퇴. 그죠? 사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진 것이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밑에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청의 동의나 결의를 요하는데 보존의 아니 각자 아니죠. 보존행위는 공동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종중이 총유산에 대해서 보존행위 소송하려면요. 종중 총회 결의를 얻어야 돼. 총회를 열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총유산에 대해서 소송 떴어. 그러면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소송은 법인, 자, 무슨 교회 있어요? 뭐 삼성교회. 이렇게. 그러면 이 삼성교회 대표가 K1이에요. 그러면 이 K1이 소송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자가 동그라치고 대표자가 뭐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대표자가 할 수 있다. 틀린 겁니다. 자, 보세요. 총유간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펼쳐보세요. 동그라치고. 그 명의로가 뭐예요? 그 사단 명의로 사원청의 거래를 거치는 것이고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돼서 필수적 필공으로 형태로 하는 것이다. 또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한 처분에 대해서 외관상이 있다 가지고 116조에 표현되어 있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자, 우리가 2007년도 너무나 중요한 판이 나왔습니다. 별 체크 보세요. 2007년도 전압판례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쭉 봐왔지만 만약에 법인한 사단이 대표자가 가서 돈을 빌려 쓴 다음에 보증을 해. 그러면 보증을 하는 행위. 자, 이 보증을 하는 행위가 여기는 관리나 처분 행위예요?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판례는 관리 처분 행위를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로 열고 소고 부정했어요. 한마디로
거기에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채무 보증은 계약하면서 그러면서 조합원의 임원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막 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막 난리치는데 그 보증 계약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쓰는 행위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관리처분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처분만 동의받는 것이지 관리처분이 아닌데 뭐하러 받아? 필요 없죠. 그죠? 자, 다수견. 우리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란 말은 총유물 자체를 내가 이용하고 개량하고 법률적인 행위, 법률적 팔아치거나 그런 처분 행위인데 이건 하단의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그 총유물을 물건 자체를 뭐 관리하고 처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단순한 채무 부담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관리예요? 처분행위예요? 그럴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의 재건축 조합장이 채무 보증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에서 임원회에 걸치도 않고 조합원의 총회를 열지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무효로 볼 수 없다. 이것은 화살표의 대출 계약도 똑같대요. 대출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2014년도 이제 2월 달에 또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에 교회가 총유재산으로서 보존 행위로서 소송행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존 행위도 반드시, 그죠? 이 보존 행위는 뭐죠?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교회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의 절차는 거쳐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총유물 자체가 관리 처분에 따르지 않는 채무 부담 행위는 257조에서 말하는 관리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동의는 필요 없죠. 다음 페이지에 3번에 2012년도 판례. 종중이 총회 결의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종중이 건축물을 그냥 빌려줬어. 그것이 처분행위냐? 처분행위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 매매계약에서 2009년도 판례입니다. 비법인 사단이 총회를 열었어요. 이제 교회를 팔합니다. 그래서 총유물에 따라서 매매계약을 합니다. 교회에 팔아요. 그때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계약을 했는데 그 대표자가 그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을 내리고 있는 승인을 할 수 있느냐, 또 채무를 이해한 경우에 별도로 총회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 교회가 이렇게 했죠. 팔았어요. 근데 이제 보통 교회나 뭐 이런 땅 잘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시골에 뭐 그죠? 돈이 필요했는데 땅을 사놨는데 거기다 뭐 교육도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안 팔려가지고 딱 팔았어. 근데 이 교회의 대표자 목사였죠. 대표자가 그러면 우리가 10년 이제 또는 땅을 샀어. 근데 땅을 샀는데 또 교회가 문제 많아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돈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이 목사가 그 서류를 가져가서, 각종 서류를 가져가서 법무사 사무실에 갖다 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10년 지났으니까 등기를 해줄 필요 없거든요. 소멸시효가 지났으니까. 근데 스스로 가가지고 자기가 채무를 승인해. 그래서 등기해주세요라고 맡겨. 그 뭐죠? 채무 승인이죠? 그런 행위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가 관리처분 행위인 거지. 내가 채무 승인하는데, 물론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랬지. 목사가 법을 몰라가지고 등기 10년 지났으니까 등기 안 해줘도 되는데 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법무사무실 가가지고 승인했으니까 그것은 무효고,
우리 총에 열어야 된다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막 그런 것 그렇게 소멸시효 중단하는 행위가 여기서 일일이 사원총회 열어야 되냐 그러죠? 필요 없다. 그래서 거기에 자 너무 중요합니다. 별치고 뭐 다 이거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죠 벌써. 다시 한번 둘째 줄에 자 일본의 대표자가 그 매매 계약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별도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게 뜻이죠. 자 두 번째 그럼 매매 계약에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 존재를 자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그것쯤 거죠. 내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그런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 행위는 아니다 이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3번에 그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그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10년이 지났는데 소유권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친절하게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어. 그러면 그것이 소유권 등기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보는 거죠. 맞죠? 중단이죠. 그런데 총회 결의는 필요 없죠. 이게 이제 문장이 긴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문장을 막 이렇게 똑같이 판례를 막 세 줄씩 쫙 내니까 지금 이제 버겁죠.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두꺼운 그죠 문제집 판례집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이렇게 보통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보고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서 그대로 맞추는 거야. 그리고 못 맞추는 거야. 안 나오겠지. 나오면 뭐 또 답이 다른 데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럼 다른 데 답이 있겠지. 그죠? 그래도 모르면 그럼 걔도 틀리겠지.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끝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명의신탁이라는 두 문이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중요하죠. 뭐 형법도 중요하고 이건 참 너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은 중요하고 실제로 명의신탁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내 앞으로 하려면 또 세금이 많고 또 뭐 내가 또 공무원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처가집도 돈이 많고 그죠? 나도 부자고 그래요. 근데 부자인데 자꾸 땅을 산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내 앞으로 하면은 투기란 말 들으니까 하여튼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명의신탁을 해놓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투기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좁은 땅에서 그죠? 있는 사람만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무효하겠다. 그런 명의신탁은 무효다. 해도 그리고 형벌로 처벌합니다. 그래도 뭐 형제끼리니까 그죠? 할 수 있죠. 친척끼리 할 수 있고. 근데 그 제목 이름이 뭐죠? 그래서 따라서 이 법률이 이제 실권리자 명의신탁하는 법률인데요. 먼저 명의신탁에 대한 개념이 뭐냐? 그죠? 그거를 이제 2조에서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8조인가요? 8조에 예외로 특례로 그 종중과 배우자나 종교단체에는 이건 인정하자. 요건 인정하자. 그죠? 세 가지. 종중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 종중 사람 10,000명 걸 다 해? 누군가 명의신탁 할 거 아니야. 또 부부간에 남편 걸 할 수도 있고 부양 할 수도 있지. 그죠? 종교단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들어와 보시고 차근차근 보시자고요. 어차피 제가 이게 여기 자료가 이게 보통 얇지만 실상은 보통 한 50페이지 넘어갑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물권법은요, 공부하다가 지진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맛은 나는데, 뭐 이거 가지고 일주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공부는. 우리는 지금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명의신탁이에요. 자, 정의. 자, 명의신탁은 계약 약정입니다. 자, 1호. 자, 명의신탁 약정이란 말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나오죠?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즉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이때 타인이 뭘까요? 명의 수탁자겠죠? 타인과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이나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라는 약정이죠. 그러니까 실권리자가 따로 있고요. A가 삽니다. 물건을 가지고 너 K라는 사람한테 명의 수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문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죠? 자기가 아닌 거. 자기 말고는 다 타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실권리자가 타인에게, 그죠? 타인에게, 등기를 이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첫째는, 어떤 거를? 자, 첫째는 소유권이거나 그 밖에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명의신탁은요, 소유권도 되고, 물권도 돼. 그죠? 또, 보유한 자. 자, 보유한 자예요. 두 번째는요, 사실상 취득한 자. 또 뭐가 있어요? 취득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조문을 찾아보셔야 돼요. 취득하려고 하는 자. 자, 그럼 우리가 자, 이건 뭘까요? 요거는 얘는요, 보유한 자. 요거는 이미 등기부가 있어. 자기 앞에 있어. 있는데, 그죠? 누구한테? K한테 넘기는 거야. 그죠?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넘기고 또 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건 이자 간에, 그걸 뭐니까 이자 간에, 두 사람 간에 명의신탁이에요. 이게 종류죠. 그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나오죠? 164페이지에 있어요. 이자 간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사실상 취득했어. 자, 이번에는요, 3번은 A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거 3번은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요거죠? 실권리자. 그러면, 갑한테 사가지고 A가 등기는 이렇게, K로. 자, 이번에는 요 조문에서 이거는 사실상 취득자라는 것은 A가 취득을 해가지고 사실상 등기는 자기를 빼고 K로 넘기는 거. 이걸 우리는 중간 생략형이라고 그래요. 중간 생략형. 또는 삼자간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됐죠? 자, 빼고 이렇게 넘기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취득을 하고 싶어. 다시 볼까요? 자, 이자간. 중간생략형. 자, 이번엔 조문에 있잖아요. 조문에 취득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이거는요. 보세요. 이거는 이 두 가지는 계약서에 자, 계약서가 누구로? 계약서가 분명히 뭐로 썼어요? 계약서는 여기 있는 A라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계약서에 안 들어가. 아예. 그래서 이거 우리는 계약서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즉 실권리자가 뭐라고요? 실권리자가
계약서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한 명의신탁을 우리는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 똑같이 값과 A가 끼는데 A가 빠지고요. 계약서를 요 둘이서 또는 K가 을한테 팔어. 이거.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계약서는 볼 수 있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A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소유권자가 A라는 거거든요. 계약서 냅니까 그냥. 여기는 계약서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 사람 거예요. K 거. 그죠? 다만 이제 선임은 그냥 끝나는 건데 보세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이런 거 우리는 요건 계약 명의신탁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명의신탁은 이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명의신탁은요 우리가 소유권과 물권이 있다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건요. 내가 전세권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오피스텔 전세권 등기해줘요. 전세권 등기해주면요. 명의신탁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진짜? 그래요. 처벌이 있잖아. 그러나 임대차 주면요. 처벌 안 받아. 근데 왜 아들한테 처벌 한 번도 없었나? 그럼 나타나지 않아.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처벌은 받는데 우리가 이 소유권과 물권 속에 물권은 보통 안 하고 주로 소유권만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좀 소유권 속에 물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권과 물권도 나무 앞으로 하면요. 그거 전부 다 명의신탁 걸려요. 무효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소유권 등기하는 것도 되지만 A가 K한테 가등기해 주는 것도 걸려요. 가등기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거기 1호 사유에 네 번째 그러한 등기나 가등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위임 계약, 위탁 매매 계약, 추인 관계없어요. 계약서의 모양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목 가나다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의신탁의 예외가 다음 같은 가나다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담보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등기를 한 이유가 돈을 빌려준 거야, 돈을. 그래서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물건을 이전하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이 앞에 있는 가번이 뭐죠? 양 써놓으세요. 양도 담보죠. 내가 돈을 빌려주고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가등기받거나, 두 번째는 우리가 우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두 명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 그죠? 이건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그랬죠. 또는 상호명 신탁입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상에 따른 신탁재산인 것을 등기한 경우. 요 경우에 요 안에 가나다 여기 있는 네 가지인데 그죠? 보세요. 요거에 대한 예외는 가후에 뭐가 있어요? 양도담보. 그 뒤에 뭐가 있죠? 가등기담보.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호 명의신탁. 또 뭐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 네 가지. 양가 상신이에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신탁, 신탁법상 신탁 네 가지는 예외야. 그 다음에 2호에 그 명의신탁자라는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그 자기의 물건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되는 실권자 말고, 명의신탁자라는 것은 역시 신탁 약정에 따라서 실권리자 부동산의 물건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4호에 이런 따라서 원래 이러한 등기는 실제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는 실제 명의 등기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이걸 시행하기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물건을 요 시행일부터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을 말한다. 자, 약정. 자, 그러면 지금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드러났다. 그러면요, 이 A와 K 간의 계약서는 뭐예요? 계약은 무슨 계약이야? 무효인 계약이에요. 따라서 그 약정이 무효니까 약정에 대한 물권도 무효다. 그죠? 그런데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 잘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공무원입니다. 근데 B한테 일단은 뭐 재산이 많으면 좀 그러니까 자기가 승진했어. 그래서 시골에 있는 땅을 작은 아버지한테 맡겼어.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물론 겉으로는 매매했겠죠. 약정을 한 다음에, 그죠? 권리증은 A가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권리증 가지고 있어. 그죠? 소유자가. 그래서 A에서 B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나중에 한 20년 되니까 B 작은 아버지 쪽에서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들이, 그죠? 그런 말을 해요. 뭐 알고 보니까요. 이 A, B 둘 사이 이 계약은 무효라면서요. 그죠? 무효니까 A 반의 B 등기를, 그죠? 이것도 무효라면서요. 해가지고 이제 A 이렇게 말하면서 A가 달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때 B가 그렇게 말하니까 B가 팔아버렸어요. C한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또 있어요. 서운한 것도 있고, 그동안 관리를 했는데 그 인간이 그래도 좀 나한테 좀 있어야지 서운하잖아요. 그죠? 넘겼어.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무효지만 얘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이거죠? 선의 악이 관계없어. 됐죠? 따라서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로 배신 때리면요, 끝나는 거야. 그게 믿은 사람의 그죠? 명의신탁을 맡겼다 그러면요, 걔가 팔아먹었다. 그러면 그걸로 땡. 행위죄로 고소할 수 있죠. 그죠? 다만,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제3자, 그 명의신탁자 사이에 사후적으로, 그 명의신탁자 사이에 사후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자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보유하기로 한 약정. 그런 경우도 명의신탁 약정이다. 그러니까 일단 한마디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약정만 해도 그저 무효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3자 간에 아까 이거였죠? 아까 요거 K에서 A에서 이렇게 B인데 빠지는 이렇게 등기하는 거죠. 이렇게 3자 간에 이런 그 등기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요구했으면 그 소유명의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청구권 보존을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주기로 수탁자와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유효냐? 그것도 뭐 무효죠. 볼까요? 답변 이제 요건 2013년도 올해 나온 판례네요. 자, 요 3자 간의 그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그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을 명의를 명의신탁자에게 해주는 경우도 무효고 제3자 앞으로 이전하거나 가등을 통해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효다. 지금 이거예요. 이제 보세요. 지금 하도 이제 무효이고 보세요. 하도 무효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쓰는 거죠. 자, K가 매도인인데 이 땅에 사고 싶어. A가 실권리자야.
근데 그러면 원래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B로 하면 이렇게 등기를 하면은 3자간의 명시되니까 이것도 무효야. 그죠? 무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야 그거를 일단 옮겨놨는데 보니까요 야 이게 불안해. 이 사람이 야 이거를 나중에 내 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아들한테 이걸 주면은 지연세부가 생기니까 요걸 이렇게 했다가 야 네가 얘한테 줘. 그죠?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 얘한테 줘. 요것도 묘란 거예요. 즉 제3자한테 주게 하기를 하는 것도 묘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에 일단 이전된 그 소유권 명의를 명의 신탁자나 제함자 앞으로 이전하거나 가등을 통해서 보존하기를 하는 거. 그것은 그 약정이 유효한 걸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범죄에 서는 것인데 그러한 약정은 무효다. 별치고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게 A가 K한테 땅을 사가지고 일단 A가 B한테 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어떻게 했어요? 등기부에는 현재 K에서 B로 등기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는 약정, 요 약정도 무효고, 그죠? 요 등기도 무효죠. 그죠? 무효인데, 어떻게 하냐면 다시 계약서 써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A한테 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는 요거를 누구한테 아까 A1한테 주기로 한 거야. 그러면 야 일단 이런 얘기지. 야 네가 얘한테 사가지고 돈 내줄게. 네가 사가지고 네 앞으로 하고 6개월 있다가 나한테 넘겨. 그죠? 요렇게 하는 이것도 무효다. 한마디로 잘 보세요.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서 신탁자로 하거나 제함자로 하는 것도 이건 다시 반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다 무효다. 그래서 자 제함자 가장 보고 좀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명의 신탁자로부터 신탁된 그 소유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일명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그때 사망에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 명의가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명의신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제3자 그 신탁 사망에 따라서 그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이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예외로 유효가 되는 경우죠. 유효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었습니까? 양가 상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사원신탁, 신탁에 대한 등기 경우고요. 특례가 두 가지가 특례가 세 개. 특례가 종중과 배우자와 종교 단체의 경우에는 특례적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외와 특례는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종중과 배우자와 그 종교단체는요, 보세요. 어떤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라서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보세요. 자, 일단, 무슨 냐면, 여기서 A가 B한테 줬는데, 아직 결혼하기 전에 준 거예요. 아파트 준 거야. 그러면 이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직 부부가 아니니까 무효죠. 그럼 나중에 결혼했다 이거야. 그럼 어떡하냐, 그러지. 그래서 판례는 거기 일단, 우리가 나중에 혼인해서 배우자가 됐다면 그것이 조세포탈, 집행면탈, 법령상 제한 해피는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언제부터? 혼인한 때부터 죽으세요. 혼인한 때부터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8조 종조를 보였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